위험도가 2배나 끌어올리는 그런 질병이고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도 70% 이상의 분들이 이 병명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에요. 자, 그럼 이 병명이 뭘까요? 한국인의 76.4%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질병. 비만. 비만보다 좀 더 큰 범주의 얘기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멋있게 말하면 영어로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어요. 다른 이제 단어들로. 근데 이 메타볼릭 신드롬 등등등등 어쨌든 한국말로 바꿔서 말하면 대사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사증후군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나 많이 매스컴이나 매체에 인용이 됐던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들어서 생기는 현대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메타볼릭 신드롬이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일단 먼저 보자면 여러분들 앞쪽에 보시는 이 5가지 있죠.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병,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이 건강검진을 해서 혹시나 대사증후군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아직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젊으시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금 조금 혈압이 많이 높으셔서 저희 어머니는 고혈압 약을 챙겨 드시고 계시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허리 둘레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대사증후군.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진행되는 정도가 혈압, 그 다음에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이 공복 혈당까지 여기까지 이제 이 순차적으로 대사증후군의 이제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허리 둘레부터 이제 의식을 하셔야 되는데,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인치로 바꿔 말하면, 남자는 35인치, 여자는 33인치에서 33.5인치.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은요, 한 가지 질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묶어서 저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사증후군은요, 2010년도부터 쭉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병 중에 하나예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나이대와 성별대로 나눠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크게 보시면 19세, 30세, 65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9세 이하는요 대사증후군에 그나마 좀 안전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대사하는 정도가 굉장히 활발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걱정이 없는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젊다고 한 30대부터 이제 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점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요 거의 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대사증후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아래 그래프는 남자와 여자 성별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인데 남자와 여자의 그래프가 좀 달라요. 남자는요 이렇게 꼭지점을 그리는 그래프고 여성분들 그래프는 쭉 비례하는 그래프입니다. 일단 남성분들의 그래프를 살펴보자면 40대에서 50대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즉 대사증후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사증후군은 왜 남자는 하필이면 40에서 50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열심히 살아서. 이 한국 남자들의 연령대별로 이렇게 쭉 스펙트럼을 넓혀서 보자면 이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은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성분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일만 하시는 건 아니죠. 일하시면서 술도 한잔 하시고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는 이 음주 횟수나 그리고 흡연에서 좀 더 노출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일을 많이 하는 나이에 가장 많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병률은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0대부터 70대까지 보게 되면 그래프가 떨어지질 않고 쭉 올라가요. 여성분들은 왜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여성분들은요 일생 동안 이 신체에 크게 두 번의 이벤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산. 첫 번째는 출산이고 두 번째는 폐경. 폐경이라고 하고 요즘 그렇죠. 완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폐경이랑 이 출산이랑 폐경 중에서 어떤 게 여자 몸에 더 무리가 갈까요? 폐경?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던졌으니까. 출산? 출산도 꽤나 큰 엄마 몸에 타격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겪어보셨겠지만 근데 폐경이 훨씬 더 여성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폐경이라고 하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말 그대로 여성 호르몬이죠. 그래서 여성의 몸을 여성스럽게 굴곡지게 이쁘게 만들어주고 목소리도 여자같이 이쁘게 나오게끔 해주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여성의 뼈를 조합하는 과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폐경하신 분들 후에 골다공증이 급격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이 뼈를 붙이는 에스트로겐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뼈가 붙여지는 과정보다 파골되는 과정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폐경하신 분들은 꼭 뼈 건강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사증후군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에스트로겐은요 여성의 몸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 특히나 지방세포 있죠.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지방을 쓴 만큼 이제 뭐 배출하고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에스트로겐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근데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제대로 대사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축적이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이 폐경을 하신 분들 주위에서 보면은 갑자기 뼈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갑자기 살이 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호르몬의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은 어떤 그래프가 더 안 좋을까요? 네, 여성분들이 대사증후군에 조금 더 취약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징적인 증상들의 조합,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한꺼번에 옵니다. 근데 문제는 원인이 불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찾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하는 것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 그렇죠? 식습관, 잘못된 식습관과 과음, 흡연, 운동 부족, 스트레스까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자주 하고 계시나요? 저도 몇 가지 빼고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몇 년, 뭐 수년간 그리고 뭐 10년간 이렇게 지속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인슐린 저항성은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생기는 특징적인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슐린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 그림 중에서 정답.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가 좀 어려운데 이해가 쉬우시라고 기억을 잘 하시라고 인슐린은 원래 순기능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호르몬이에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호르몬이고 정상량이 분비되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나 이런 것들을 관여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나와야 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반면
인슐린 저항성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안 좋다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과잉된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항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힘드실 수 있는데, 인슐린이 많이 분비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인슐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슐린이 뭘까요, 그럼? 제가 아까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슐린이 과연 하는 역할은 뭘까요? 대사. 어떤 대사? 여러분들 제가 인슐린 하고 이렇게 던지면 뭐가 기억이 나세요? 가장 많이. 그렇죠. 당뇨.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게 맞아요. 자, 일단은 인슐린의 순기능을 좀 재밌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는 이 뽑기통 보셨나요? 이거 어떻게 이거 움직이는 거죠? 자, 이 초코볼을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는 여기다 동전을 넣어야 돼요. 일단 이제 좀 이것들의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놓여있는 동전이 인슐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초콜릿 이 볼을 가지고 있는 뽑기통이 혈관. 자, 그 다음에 이 혈관 안에 들어가 있는 초콜릿 볼을 우리가 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음식 중에서도 그렇죠. 탄수화물은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최종 분해산물로 당으로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혈관에 당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근데 혈관에도 당이 일정량 있어야지 에너지 교환도 되고 이런 것들이 순기능이 되는데, 일단은 혈관에 있는 당을 세포로 옮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포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세포들도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 살아있는 거라서 이 당이라고 하는 먹이를 넣어줘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혈관에서 초콜릿볼이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가 꼭 있어야지만이 혈관의 당들이 세포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지금 인슐린의 순 기능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인슐린의 순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자면,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관에 당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자, 근데 세포에서는 뭐 간세포, 근육세포, 지방세포에서는 나도 일을 해야 되고 나도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당이 꼭 필요해. 당을 보내줘 라고 신호를 보내면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공장,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 어딜까요? 췌장이라고 하는 기관인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혈관과 세포 사이에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당이 간으로, 당이 근육으로, 당이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인슐린들의 순기능입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순수하게 좋은 역할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의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인슐린 저항성은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과유불급.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었을 때를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악순환의 서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점심 때 탄수화물, 밥, 빵, 면으로 된 탄수화물에 이제 음식을 섭취를 했어요. 자, 그럼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혈관에서 당으로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당들을 세포로 보내던가 아니면 혈관에서 뭐 에너지로 쓰던가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게 되고, 이 과잉 분비된 것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슐린이 불량한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여기 자물쇠 모양 보셨죠? 거기에
똑바로 맞는 키가 들어가야지 문이 열리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불량 인슐린이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열쇠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혈액에서 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자물쇠가 잘 열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혈액에서 세포로 당이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됩니다. 자, 그 상태를 우리가 고혈당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혈액에 당이 많으면 우리 혈액은 어떻게 변할까요? 왜 우리 이렇게 음식할 때도 설탕 이렇게 많이 넣으면 끈적끈적해지고 이게 되직해지잖아요. 혈액도 똑같아요. 혈액도 당이 너무 많게 되면 정상 범위에 있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이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 끈적끈적해서 혈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혈류를 개선하고 끈적끈적한 혈액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또 한 번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인슐린은 계속적으로 과잉 분비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또 혈당이 갑자기 낮아져서 배고픈 느낌을 받는 또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뭐를 찾죠? 탄수화물을 찾게 돼요. 이 악순환은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슐린이 과잉되는 경우는요, 우리가 너무 인슐린한테 많은 일을 시켰을 때, 혹사를 시켰을 때이기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예요. 아까 계속 여기서도 한번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인슐린이 한번 과잉 분비됐었죠. 이렇게 인슐린이 계속 과잉 분비가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슐린은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호르몬일까요? 그러면 일정하게 그 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한된 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일단 인슐린은요, 태어날 때부터 일생 동안 써야 되는 양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너무 많은 인슐린이 과잉돼서 낭비가 되게 되면 실제로 내가 늙어서 이 혈당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 실제로 필요한 인슐린이 모자라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슐린 저항성은 내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생긴다라고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인슐린이 과잉돼서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인슐린 과잉, 즉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신체에 안 좋은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두 가지로 얘기하기가 조금 버거울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큰 카테고리로 묶어보자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게 되면 땡땡을 싸는 호르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땡땡 호르몬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갈 단어 뭔지 아시는 분? 그냥 막 얘기해보세요. 첫 번째는 지방을 쌓는 호르몬으로 바뀐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정답이 나왔는데 제가 첫 번째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게 되면은 인슐린은 지방을 쌓는 호르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인슐린이라고 하면은 혈당으로만 이렇게 연결해서 당뇨랑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비만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슐린, 혈당, 당뇨 이런 것들도 좋지만 비만, 지방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슐린이 과잉되게 되면 지방을 어떻게 쌓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앞에서 봤던 인슐린의 원래 기능이에요. 순기능. 자, 이런 상태에서 세포들은 당을 받아서 잘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여분의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쟁여놔야죠. 저장을 해놔야겠죠.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하냐면 각 세포들은 혈당을 잘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혈당은 무엇으로?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왜 탄수화물 먹어서
당이 만들어졌죠. 그 당이 쓰이고 난 다음에 지방으로 저장이 돼야 될까요? 아니, 탄수화물 먹었으면 뭐 당으로 저장하든 탄수화물로 저장하든 그러면 되는데 왜 지방으로 저장을 할까요? 하필 우리가 싫어하는. 네? 그렇죠. 나중에 쓰려고 저장을 하는데 왜 하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가 있는데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할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탄수화물을 먹고 남은 과잉된 것들은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요. 단백질도 일정량 이상 과잉된 부분은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만들기 쉬워서 그것도 생각은 못 해봤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그러니까 열량 아시나요? 그람당 4kcal, 4kcal, 9kcal인데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그람당 4kcal를 내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4 정도의 에너지를 내는데 지방은 그람당 9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똑똑하게 생각을 해서 같은 양을 저장을 하는데 이왕이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나중에 내가 썼을 때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저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태초부터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남은 여분의 에너지들은요, 지방으로 전환을 해서 축적을 하는 게 이제 시스템으로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은 혈당, 쓰고 남은 혈당은요, 세포의 지방으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포에는 이제 당, 지방,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혈당이 낮은 경우에요. 혈관도 일정량의 당이 돌아다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혈당이 낮게 되면 우리가 배가 고픔을 느껴요. 그러면 이 세포에서 저장하고 있던 지방들을 당으로 변환해서 다시 혈관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 혈당이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포에 있는 지방들이 당으로 변환이 돼서 이쪽으로 혈관으로 옮겨져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들 그리고 음주, 흡연, 그다음에 안 좋은 것들을 하면서 인슐린 공장에서 인슐린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자, 그렇게 되면 인슐린들이 분비는 되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또 불량 인슐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자물쇠를 열 수가 있을까요? 혈관과 세포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으로 저장된 것들이 당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잘 이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방으로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이렇게 당이 많이 쌓여서 지방이 저장이 되면 지방간이 되고요. 근육에도 이렇게 지방이 쌓이게 되면 피하 지방이 되고 지방세포에도 지방들이 쌓이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과잉되게 되면 지방을 당으로 분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몸에 지방이 쌓이는 체질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다이어트를 해도 예전처럼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일단 첫 번째로 과잉됐을 때는 지방을 쌓는 호르몬으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게 되면 땡땡 호르몬이 된다라고 했는데 힌트는 앞에 산불 사진이에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들고 왔을까요? 염증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번 연도 1월 달에 교육을 한번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저도 그랬고 염증을 공부를 하면서 되게 안일했던 것 같아요. 몸에 이제 염증 수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 산불 그림 잘 맞춰주셨고 정답은 염증입니다. 영어로는 인플라메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한자로 쓰게 되면 제가 왜 이 불나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동의보감에서도 염증을 한자로 불꽃 염자와 증상 증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는 것처럼 몸에서 열이 나고 부어오른다 라고 해서 염증을 불꽃 염자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염증은 나쁜 걸까요? 아니면 좋은 걸까요? 맞아요. 보람이 있습니다. 염증은요, 여러분들 아래 이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자극에 대한 생체 조직의 방어 반응이에요. 반드시 우리 몸에서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몸에서 너무 많게 되면 문제가 돼요. 염증 반응도 너무 많게 되면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일어나야 되는 반응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를 하다가 여기 이렇게 칼로 살을 베었어요. 근데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에 대한 생체 조직의 방어 반응이죠. 일단은 제가 여기 이제 살에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었으면 칼이나 아니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이 자리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빨갛게 부어오르고 딱정이가 지는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염증 반응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 그쵸.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이렇게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염증 반응은 원래는 꼭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염증 호르몬,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호르몬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깎아주면 되는데 잠시만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본이라 지방세포에 닿는다고 했죠. 네. 지방세포에 지방이 필요 이상 많이 쌓이게 되면 거기에서 염증물질이 옵니다. 지방하고 염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작성 염증물질을 분비해서 우리 몸이 염증 단계가 되고요. 또 하나는 고농도의 혈중 인슐린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악화시켜서 몸을 만성 염증 단계로 이제 바꿔버리고 그래요.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인슐린을 과잉으로 이제 투여했을 때 가동한 인슐린이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염증을 만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염증인자들을 분비했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인슐린만 인슐린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반응 보이는 게 바로 혈관입니다. 이 혈관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제가 뭐 혈관에 염증 그러면 제가 염증 수치를 또 검사하기도 하니까 이게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비롯되는 질환들은 정말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이 염증은 뭐로 보냐면 바늘 같은 거예요. 염증이 날카로운 바늘 같은 거니까 혈관벽을 계속 찌르죠. 그럼 혈관벽에 상처가 납니다. 그럼 우리 혈관 속에 돌아다니던 각종 독소 찌꺼기와 콜레스테롤들이 달라붙어서 이게 덩어리, 혈전이 만들어지죠. 피떡이 만들어지고
네, 착한 인슐린이 염증을 만드는 잘 보셨죠? 아까 염증은 어떤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염증. 반응. 예전에는 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도 콜레스테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콜레스테롤도 물론 혈관 그 질환의 주범이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최근의 의학계에서는 이 혈관의 주요한 질환을 일으키는 인자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염증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염증 물질은 혈관을 타고 온 몸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특히나 아까 콩팥, 신장이라고 나왔는데 콩팥이라고 하는 기관은요, 이 미세혈관 덩어리, 모세혈관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물질의 뭐 재흡수나 아니면 이제 물질 출입 이런 것들이 이제 관여하는 이제 장기인데 그런 데서 이제 이 물질 출입이나 이런 투과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성 신부전이라고 해서 이제 투석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심각한 질환을 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앞쪽에 뭐 뇌혈관, 심장혈관, 뭐 망막혈관, 신장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인슐린 과잉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앞쪽에 보시는 8가지입니다. 읽어보셔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게 되면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으로 바뀐다라고 했는데 요 위에 줄, 첫째 줄은 다 혈관 관련된 질환이에요. 그리고 요새 들어서 조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지방간. 지방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지방간은 남자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했었어요. 왜 남자들이 지방간에 취약했을까요? 맞아요.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그런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유력한 이유로 이제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는 그런 이제 식습관들이 알코올을 꼭 굳이 섭취하지 않는 여성이라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방간까지 같이 보셨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보자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대사증후군과 더불어서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막 이슈가 되고 여러분들이 아시기까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자가면역 질환이 뭘까요? 자기세포. 이 면역세포, 우리 다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 있죠. 이들은 우리의 군대예요. 우리 집을 지켜주고 내 몸을 지켜주는 군대인데 이 아까 면역세포들이 염증 물질들 있죠. 아까 바늘같이 뾰족뾰족한 염증 물질들이 면역세포를 막 공격을 해요. 자, 그럼 면역세포도 손상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연변이 면역세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상세포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직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요. 치료약이 이렇다 할 이제 뛰어난 치료약이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들도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우울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렇게 우리가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문제는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인슐린을 컨트롤하고 분비하는 능력에 대해서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쪽에 이 사진은요. 한국인과 서양인, 미국인인데 요 31세 남성 체질량 지수는 같은 동일한 사람의 복부 CT 사진을 좀 가지고 왔어요. 다른 장기들은 크기가 다 비슷비슷해요. 동양인이나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기 차이가 많이 보이는 게 췌장. 한국인의 췌장, 서양인의 췌장. 딱 봐도 서양인의 췌장이 훨씬 더 커 보이죠. 자, 이거 사이즈 측정을 해봤더니 한국인이 서양인의 췌장보다 12%가 사이즈가 작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12%뭐 좀 작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크기는 그렇게 12%가 작아졌지만 인슐린 분비 기능은 36%만 떨어지게 됩니다. 근 40%죠. 그래서 이 인슐린 분비 기능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서양인보다 36%가 떨어진 상태에서 췌장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런 이제 분비 기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식이 뭐죠? 쌀, 탄수화물, 그렇죠?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는 이런 식단들 때문에 훨씬 더 서양인들보다 췌장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도 보셨지만 인슐린 공장에서 인슐린을 딱 이렇게 만들어내죠. 인슐린 공장에서도 분명, 즉 췌장에서도 과부하가 걸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천적으로 인슐린 관리, 췌장 관리에 꼭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엔세키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탄수화물 섭취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장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런 이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은 미국의 생리학자예요. 생리학자인데 1969년도 기억나시나요? 1980. 네, 저는 태어나기 전이라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1969년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미국의 한 대통령인데 이분이 그 이제 재위 당시에 재임했을 당시에 미국인들한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정치나 이런 것들, 복지나 이런 것들도 잘 해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사랑을 했던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심장마비, 심장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심장병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미국인들은 심장병, 심장마비에 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장병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세키스의 실험인데 굉장히 유력했던 실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일단 이 실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심장병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비만하고 뚱뚱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지방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심장병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5개의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사람들을 뽑아요. 미국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